한 주간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TBS 기자와 함께 최신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홍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실까요? 넘지 못할 장애는 없다. 이 키워드를 보면은 패럴림픽 얘기 같아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 사실 자신이 가진 이 한계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또 하나의 겨울 축제죠. 2018 평창 패럴림픽이 3월 9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18일까지 10일 동안 총 6개 종목이 펼쳐집니다. 예. 6개 종목 좀 설명해드리면 슬레지 아이스하키, 썰매 아이스하키라고 하죠. 그리고 휠체어 컬링,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6개 종목에 총 49개국에서 570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예, 사실 뭐 참가 선수 규모라든가 금메달 개수 같은 경우도 동계 패럴림픽 사상 최다라면서요. 네, 그렇죠. 사실 저희가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된 올림픽도 최대 규모였습니다. 예. 하지만 이 패럴림픽 역시도 2014 소치 패럴림픽이랑 비교를 하면 4개 국가 23명의 선수가 늘었고요. 금메달의 개수도 이전 대회보다 무려 8개가 늘어서 총 80개 금메달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나라 선수단의 그 목표도 네. 종합 10위를 목표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사상 이제 최고의 성적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총 39명의 선수들이 전 종목에 참가를 합니다. 예. 그래서 목표로는 금메달 1, 은메달 2개, 그리고 동메달 2개, 종합 10이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선수단이 금메달을 획득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맞아요. 이번에 예. 안방에서 반드시 금메달을 따겠다는 예.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그래도 금메달에 근접해 있습니까? 사실 뭐 신희연 선수가 이 노르딕 스키에 출전하는데요. 금메달 노르딕 획득 스키. 사진에 보이시는데 예. 1순위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올림픽에서 영미 열풍을 이끌었던 이 컬링 종목에 있어서 컬링. 휠체어 컬링 팀도 금메달을 기대를 합니다. 실제로 지난 2월이죠. 브리티시 오픈 대회에서 전승하면서 우승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돼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더 금메달에 대한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이분들이 그 서울시청의 그 동아리 소속이라고 들었어요. 네, 좀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청에도 이제 직장운동부 실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직장운동부가 있고, 다음에 일반 실업팀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소속으로 만들어져 있고, 2016년에 서울시에서는 이 패럴림픽을 위해서 이 팀을 창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선수가 총 5명, 그리고 감독과 코치까지 하면 7명이 국가대표인데, 선수 3명, 감독, 코치가 모두 서울시 소속으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뭐 이 휠체어 컬링에는 스위핑이 없다고 하니까 열심히 이렇게 닦는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주 손에 땀을 쥐는 그런 경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 또 다른 서울시청 그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알파인 스키의 양재림 선수 그리고 노르딕 스키의 최보규, 이정민, 또 아이스하키의 이해만, 이지훈 등이 서울시 장애인 직장운동부 경기부 소속으로 패럴림픽에 출전하는데요. 역시 사진에 보이는 선수인데 양재림 선수 같은 경우는 패럴림픽에서 4위를 기록해서 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소치 패럴림픽에서. 그래서 이번에 역시 안방에서 열리니까 이 홈 어드밴티지를 가져가서 메달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수 기자는 저 동계올림픽 3주간 취재하러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동계올림픽의 현장에서 보시기엔 우리 동계올림픽 어땠나요? 사실 크게 뭐 어떤 올림픽에 대한 자부심 이런 거는 저는 없이 갔어요. 일단 일을 하러 간 거기 때문에. 하지만 현장에서 봤던 이 올림픽은 굉장히 뭐 불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성공적이었다 보고요. 저는 거기서 숨은 주역으로 자원봉사자분들을 좀 예를 들고 싶어요. 실제로 저는 이제 아이스하키장에서 상주를 하고 있었는데 경기당 이제 2시간씩 시간이 비게 됩니다. 3경기를 하게 되면. 근데 이 자원봉사자들이 잠을 못 자고 출퇴근 시간을 쫓기다 보니 쪽잠을 자면서까지 경기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그리고 뭐 경기 운영 전체 한 90% 이상이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맞아요. 박수를 받아야 될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조직위는 여러 군데 서툰 점들이 있었지만 그 빈 구멍들을 자원봉사자들이 다 메꿔주고 또 평창, 강릉, 강원도 주민들이 다 메꿔준 그런 올림픽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감동의 스토리 국민들에게 또 한 번 패럴림픽으로 전해줄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한번 가볼까요? 커피의 재활용. 커피를 가지고 뭔가 새롭게 활용하는
이게 재활용이니까 재활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활용한다는 건데, 자, 어떤 겁니까? 일단은 이 재활용의 개념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활용이라면 원래의 목적을 그대로 다시 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재활용은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특정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능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이 와인병을 재활용해서 접시나 시계로 만든다든지 또 우유값을 명함지갑으로 만든다든지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에서 재활용 센터를 또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업사이클링이라고 그렇죠. 거기 가면은 아니라. 아주 많은 또 제품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커피는 어떻게 업사이클링이 되는 건가요? 사실 커피라고 적었지만 실제 재활용되는 부분은 커피 찌꺼기입니다. 아, 커피 찌꺼기. 네, 서울시가 어제 이 재활용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전국 최초입니다. 이 축산농가의 퇴비로 재활용하는 체계를 마련을 했고 지난해부터 이 종로구에서 먼저 시범 사업을 펼쳐왔고요. 이 종로구 그리고 동작구, 구로구, 송파구, 강동구까지 5개 자치구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커피 찌꺼기가 퇴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주 대규모로 뭔가 그 퇴비로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많은 행정적인 부분들이 사실 인력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품질이 먼저 확인이 돼야겠죠. 비료로 가능한지. 거기서 이제 유기물이나 수분을 봤을 때 퇴비 기준을 만족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커피를 사용했을 때 냄새도 좀 줄어들고 훨씬 원가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 그러면 커피 찌꺼기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에서 내놓는 찌꺼기도 엄청날 것 같은데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연간의 어떤 성장률을 보면 15% 이상씩 커피의 이 소비는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보면 1인당 연간 377잔, 사실 뭐 하루 한 잔 이상을 먹는다는 이야기가 되죠. 하지만 원두는 0.2%만 커피가 내리는 데 사용이 되고요. 한마디로 99.8%는 이미 뭐 다른데 버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장당 보통 3kg에서 5kg 정도가 버려지고 있는데 이 5개 자치구에 있는 2,600여 개의 커피 전문점이 모두 참여하게 되면 매일 8톤 그리고 뭐 2,900톤을 연간 이렇게 자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다른 자치구가 더 참여한다면 더 엄청난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볼까요? 200원이 인상된다고요? 뭐가 인상되는 겁니까? 예상이 좀 되지 않으십니까? 뭐 대충 뭐 지하철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200원이라는 저게. 보통 이제 대중교통이랑 연결이 되기 딱 좋은 숫자죠. 이제 어저께 이제 다수의 매체에서 서울시에서 지하철 요금을 200원 인상한다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서울시는 바로 해명자료를 냈어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어떤 이 정황상 부분들 때문에 추측석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배경들이 있나요? 이런 소문이 난 게. 뭐 팩트로 봤을 때는 서울교통공사가 일단 200원 인상을 건의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무 결과를 봤을 때 적자폭이 좀 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상 패턴을 봤을 때 12년 2월에 한번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15년 6월에 인상이 됐습니다. 3년 단위로 인상이 됐단 말이죠. 이제 2018년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인상 논의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상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더군다나 노인 인구가 막 늘어나면서 지하철의 부담이 큰 상태잖아요. 근데 왜 뭐 그런 계획 없다 이렇게 자료를 낸 걸까요? 6월에 뭐 큰 이슈가 하나 있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교통비라는 것은 특히 대중교통은 서민 생활이랑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울시에서 좀 부담스러운 입장일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좀 미루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뭐 사회자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 적자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 가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상을 한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 지하철 우리만 인상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인천하고도 연결돼 있고 수도권의 다른 곳하고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잖아요. 사실 인천과 경기도가 모두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뭐 좀 판이 마련이 됐다면 인천교통공사에서 200원에서 300원 정도 인상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수도권 운영기관들끼리 협의가 좀 완료되면 시의회 의견도 들어야 될 거고요. 시민공청회 그리고 뭐 물가상승대책위원회도 어느 정도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버스나 택시에 비해서는 이 연구를 또 해야 되잖아요. 비용에 대한 연구 용역을 했을 때 그 과정이 좀 편안하고 조금 심플하기 때문에 조금은 속도가 붙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올해 말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올해 말에 좀 논의가 되고 내년부터 뭐 시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하철비가 또 올라간다네요. 이것 좀 사실은 대중교통에 대한 그 어떤 부담들이 자꾸 올라가면 그렇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꺾여지진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그래도 많은 적자가 있다니까 좀 현명한 그런 대책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민들 그렇죠.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200원이라는 액수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는 뭐 20% 이상 정도 인상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비단 이 교통비라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 고령 사회와 아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차근차근 검토를 좀 하고 그리고 충분한 설득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홍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